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유체역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 한번 배워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역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통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통을 돌리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는 손을 안 대고 통만 돌리는 거야. 그럼 물이 가만히 있을까? 따라서 돌겠지. 그치? 내가 통만 돌린다고 해서 통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옆에서 보면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형성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통을 돌리면 물도 따라서 돌까? 왜 그래요? 콕 집어서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통의 벽이랑 이 통 안에 담긴 물 사이에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 벽이 물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만 돌려도 물이 따라서 돈다. 어때요?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느낌은 오지. 자, 그럼 여기서 이 벽과 물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어떻게 유동이, 이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두 플레이트 사이에 얇은 틈이 있고요. 그 얇은 틈에 플루이드가 들어있대요. 자, 이 아래쪽 플레이트의 위치는 원점, y1은 0이고 이쪽이 y축인가 봐. 이쪽을 x축이라고 하고요. 위쪽 플레이트의 위치는 큰 Y, 이 두께가 Y인 틈인가 봐. 자, 그 다음에 이 위쪽 플레이트는 고정돼 있고요. 아래쪽 플레이트를 내가 힘 F로 잡아당겨서 속도 큰 V로 움직이게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아래판의 속도 V1은 큰 V고요. 위쪽 판은 고정돼 있다고 하니까 위쪽 판의 속도 V2는 0이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이 아래쪽 플레이트가 움직이면 플루이드는 어떻게 될까? 플루이드 가만히 있을까? 아까 통이 돌 때 통 안에 담겨 있는 플루이드도 따라서 돌았죠. 그럼 이 경우에도 어때? 아래쪽 플레이트가 움직이면
플루이드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 플레이트에 가까이 있는 플루이드는 어떻게 돼? 아래쪽 플레이트에 가까운 물의 속도가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를 거고요. 아래쪽 플레이트가 움직이는 속도랑 뭐 비슷할 수도 있어. 더 클 순 없겠지만, 그치? 자, 이 아래쪽 플레이트에서 먼 쪽에 있는 물의 경우가 더 느리게 움직일 거예요. 윗판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럼 중간은 어떻게 될까?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겠지? 애매한 상태일 텐데, 그냥 생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이 필요합니다. 일단 좀 관찰을 해야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실험이냐? 뭐 꽃가루나 잉크 같은 거 뿌려놓고 유체의 각 위치별로 뭐 속도를 비교한다든지 움직임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관찰 실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 플레이트가 움직이면 이 틈 안에 있는 이 플루이드, 뭐 물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아래쪽 플레이트에 가까운 물은 빨리 움직이고 먼 쪽에 있는 물은 느리게 움직이고 중간은 잘 모르겠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아래쪽 플레이트를 속도 V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힘 F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이 아래쪽 판을 잡아당기는데 힘이 든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 아래쪽 판을 잡아당겨서 속도 V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겠지. 이 틈 안에 유체가 차 있으니까. 뭔가 내가 힘을 가해줘야 이 아래쪽 판이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이 아래쪽 판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필요한 힘 F에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주냐. 다시 말하면 이 F가 어떤 변수들의 함수냐. 자, 여기서 중요해 보이는 인자들 뭐 있어요? 뭐 일단 V1, V2가 보이네. 윗판과 아랫판의 속도. 여기서 뭐 V1은 큰 V고 V2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틈 사이 간격도 눈에 띄네요. Y1, 뭐 Y2,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면적도 주어져 있어요. 이 플레이트에. 그 다음에 이 문제에는 써 있지 않지만 뭐 다른 요인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중력을 무시하고 있는데 중력 어때요? 중력 중요할까? 자, 당연히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이 플레이트를 중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뒀다. 또는 플루이드 매스가 굉장히 작아. 무시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중력이 딱히 중요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이 유체에 작용하는 바디 포스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자는 뭐 예를 들면 이 플루이드 몰레큘이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물 분자는 차지가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뭐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 자, 그래서 뭐 다른 인자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V1, V2, Y1, Y2, A에만 관심이 있다. 자, 그런데 뭐 윗판과 아랫판의 속력, 뭐 윗판의 위치와 아랫판의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좀 너저분해.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델타 V와 델타 Y와 A. 델타 V는 V2 빼기 V1, 델타 Y는 Y2 빼기 Y1, A는 그냥 A고요. 그래서 F는 델타 V, 윗판과 아랫판의 속도 차이, 델타 Y, 윗판의 위치와 아랫판의 위치 차이, 두께죠. 그리고 면적의 함수다. 훨씬 더 깔끔하지? 자, 그런데 이 면적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변수로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밖으로 빼서 이렇게 단위 면적당 힘의 형태로 이 식을 표현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 면적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앞으로 단위 면적당 힘을 구하기로 하고 면적은 변수에서 빼줍시다. 자, 그럼 결국 이 단위 면적당 힘 F 나누기 A가 뭐랑 뭐의 함수야? 델타 V랑 델타 Y의 함수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놓고 이제 실제로 실험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실험은 지금 변수가 두 개니까 당연히 한 개를 고정해놓고 델타 Y를 고정해놓고 나머지 다른 한 개를 바꿔봐요. 델타 V를 바꿔보는 거야. 자, 그래서 델타 Y를 고정했을 때 델타 V를 더 크게 만들어주고 싶대. 그러면 F 나누기 A가 더 많이 필요해, 더 적게 필요해? 윗판과 아랫판의 속도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힘이 더 많이 필요할까, 적게 필요할까?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F 나누기 A가 델타 V에 비례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실험. 요번에는 델타 V를 고정시킨
시켜놓고 델타 y를 바꿔보는 거야. 이 틈의 두께를 다르게 해보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고정된 델타 v에 대해서 델타 y가 더 크대. 내가 델타 y를 더 크게 만들어줬대. 자, 그랬을 때 똑같은 델타 v를 내가 형성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f 나누기 a가 더 클까 더 적을까? 이 경우에는 힘이 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f 나누기 a가 델타 y에 반비례해요. 왜? 왜 틈이 벌어지면 아랫판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이 줄어들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위쪽에 있는 플레이트가 안 움직이고 딱 고정이 돼 있죠. 이 유체의 움직임을 방해해.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혼자 딱 고정돼 있으니까 유체가 움직이기 좀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델타 y가 늘어나면서 이 위쪽에 고정되어 있는 플레이트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유체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F 나누기 A는 델타 Y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내가 아래쪽 판을 속도 V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필요한 단위 면적당 힘 F 나누기 A는 뭐에 비례한다? 델타 V에 비례한다. 아랫판과 윗판의 속도 차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델타 Y에 반비례한다. 아랫판과 윗판의 위치 차이에 반비례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델타 V 나누기 델타 Y 높이가 델타 Y만큼 변할 때 V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요식. 다시 말하면 Y에 대한 V의 기울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속도 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랫판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은 F 나누기 A는 뭐에 비례한다? 이 속도 구배에 비례한다. 아래층과 위층의 유체의 속도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속도 구배에 대한 비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비례식은 별로 쓸모가 없죠? 이 비례식 뭘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등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비례상수가 필요합니다. 이 비례상수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연히 비례상수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겠죠. 우리 또 실험에서 이 비례상수 한번 구해봅시다.
자, 앞에서 얻은 결론. F 나누기 A는 속도 9배에 비례한다. 여기서 이 속도 9배 앞에 들어갈 이 비례상수를 찾고 싶은 거니까 F 나누기 A와 dv, dy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자, 먼저 대표적인 유체, 우리 물 한번 봅시다. 물은 어때? F 나누기 A랑 델타 V, 델타 Y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치? 정비례하죠. 자, 따라서 이 자리에 이 직선에 기울기가 들어가면 될 거야. 자, 이 기울기를 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뮤의 뜻은 뭘까? 이 F 나누기 A와 델타 V, 델타 Y 곡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의 의미는 뭘까? 자, 뮤가 작을 때는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뮤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속도 9배가 커도 힘이 적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뮤가 작으니까 내가 속도 9배를 좀 크게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뮤가 크면 내가 상대적으로 작은 속도 9배를 만들어 주기 위한 힘이 더 크다는 말이야. 그치? 난 속도 9배 조금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뮤가 커가지고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뮤가 유체의 어떤 성질이랑 연결이 될까? 유체의 어떤 성질이 이렇게 힘과 속도 9배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게 될까? 이게 바로 점도입니다. 점도가 작아. 그러니까 안 찐득찐득해. 물처럼. 자, 점도가 작은 경우에는 내가 이 속도 9배를 크게 만들어 주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듯하지. 왜? 끈적끈적하지 않으니까. 자, 점도가 큰 경우에는 내가 아주 작은 속도 9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도 내 생각보다 클 수 있어. 그럴듯하죠. 왜? 많이 끈적끈적하니까 뭔가 움직이게 만들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비례상수 뮤는 이 유체의 점도, 끈적끈적함과 연결되는 값이고요. 자, 영어로 비스커시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식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내가 아래쪽 판을 속도 V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힘 F 나누기 A는 속도 9배에 비례하고요. 윗판과 아랫판의
속도 차이에 비례하고 윗판과 아랫판의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이때 비례상수는 유체의 점도다. 자, 이 법칙을 Newton's Law of Viscosity, 뉴턴의 점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뉴턴이 여러분이 아는 그 뉴턴일까? 물리책에 나오던 바로 그 뉴턴일까? 네, 바로 그 뉴턴. 맞습니다. 이 유체역학은 뉴턴이 만든 거예요. 오만대 다 나오지? 왜 뉴턴이 위대한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뉴턴의 점도 법칙을 따르는 유체를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토니안 플루이드의 특징이 뭐냐? 내가 아랫판에 일정한 단위 면적당 힘을 가해주게 되면 일정한 속도 구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V, 델타 Y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거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렇게 판이 있고요. 여기가 Y방향. 자, 아래쪽에서는 속도가 크고 위쪽에서는 속도가 아주 느릴 텐데 이 중간 부분의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된다고? 이 속도 구배가 델타 V, 델타 Y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일정하게 변해야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자, 그래서 위치에 따른 V의 형태가 바로 이런 직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 판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균일하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 판이랑 가까운 곳에서의 속도가 최대. 제일 먼 쪽에서의 속도가 최소. 뭐 최대 최소가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판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크고 정지해 있는 판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죠.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이 유체가 어떤 층을 형성하고 흐르는 것 같아요. 레이어. 그치? 여기 1층, 여기 2층, 뭐 여기 3층. 이런 식으로 층이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뉴토니안 플루이드를 다른 말로 라미나 플로우, 층류라고 합니다. 이 라미나가 라틴어예요. 층이란 뜻이야, 그냥.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아니, 그러면 이 F 나누기 A랑
델타 V, 델타 Y가 항상 이렇게 정비례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없냐? F 나누기 A가 델타 V, 델타 Y에 비례하긴 하는데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치? 있어요. 있고 이렇게 뉴턴의 점도 법칙을 따르지 않는 다른 관계식을 만족하는 유체를 non 뉴토니안 플루이드. 비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예제가 몇 개 있어요. 자, 대표적인 논 뉴토니안 유체인 퀵샌드, 늪이죠. 뭐 아니면 페인트, 여러분들이 아는 그 페인트. 자, 이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델타 V, 델타 Y가 작은 영역의 이 기울기가 델타 V, 델타 Y가 큰 영역의 기울기보다 더 커요. 다시 말하면 이 속도 9배가 커질수록 점도가 감소하는 친구들이야. 아까 점도가 이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늪 같은 경우에는 발버둥 치면 빠진다고 하죠. 내가 발버둥 쳐서 늪을 막 움직이게 만들면 이 늪에 점도가 낮아지면서 내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늪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점도를 유지시켜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페인트. 자, 페인트, 통에 담겨있는 페인트 어때요? 물처럼 묽어? 아니지. 굉장히 끈적하죠. 굉장히 끈적하지만 이 페인트 바르는 도구, 롤러 있죠, 롤러. 롤러에 묻혀서 속도 구배를 만들어주면 얘가 벽에 물처럼 아주 잘 발립니다. 그럼 다음 내가 손 딱 떼면, 롤러를 딱 떼면 다시 속도 구배가 없어지니까 끈적해져요. 흘러내리지 않아. 그래서 벽에 잘 발려 있는 거야. 아니면 중력 때문에 다 흘러내리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자, 반대 성질을 갖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델타 V, 델타 Y가 작은 영역에서의 기울기가 이 큰 영역에서의 기울기보다 더 작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델타 V, 델타 Y가 커질수록 이 기울기, 점도가 더 커진다는 말이야. 자, 이런 종류에는 이제 우블렉이라는 유체가 있는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무슨 맥주 광고할 때 이 우블렉이 나온 적이 있는데 수영장에다가 이 우블렉을 채워놓고 이제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뛰어서 우블렉 반대편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속도 9배가 클수록 점도가 높아지니까 세게 확 밟잖아요. 자신 있게. 그러면 얘가 점도가 엄청 커져가지고 거의 고체처럼 돼요. 딱딱하게. 그래서 발이 안 빠져. 근데 겁나가지고 살살 밟잖아? 그러면 속도 9배가 크지 않아서 점도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물이야. 그래서 빠져. 자신 있게 이제 막 뛰면서 건넌 사람들은 뭐 무사히 건너가지고 다 상품을 받고
겁나서 간 본 사람들은 다 빠져가지고 상품을 못 받고 뭐 그런 광고였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유체도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non 뉴토니안 플루이드 말고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학기에 이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non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아니라 이 뉴토니안 플루이드다. 자, 그럼 아까 이 층류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유체가 어떤 층을 이루면서 흐를 수 있을까? 자, 이런 실린더 형태의 얇은 틈 사이에 유체를 넣고요. 이 바깥쪽 플레이트를 돌리는 거야. 속도 V로. 이 원통이 매우 크면 이 원통의 일부분, 뭐 이런 앞쪽 케이스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층에 이렇게 다른 색깔의 잉크를 타고 이 잉크가 실제로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자, 동영상 하나 같이 봅시다.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자, 1층에는 빨간색 잉크, 조금 더 안쪽, 뭐 다른 층에는 초록색 잉크,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에는 파란색 잉크. 넣고요, 돌려요. 잉크가 유체를 따라서 퍼지지. 이렇게 보면 뭔가 다 겹쳐서 섞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이제 반대로 돌립니다. 어때? 서로 섞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층과 층이 섞이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지? 자, 이렇게 실제로 층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층류, 뉴토니안 플루이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X방향, Y방향이고 이 아랫판을 잡아당기는데 포스가 필요한데 이 포스는 단위 면적당 포스고 속도 9배에 비례한다.
이때 비례상수는 U다, 점도다 라고 했는데, 자, 이 F 나누기 A, 내가 아까부터 F 나누기 A, 단위 면적당 포스,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위 면적당 포스 뭐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치? 이 스트레스입니다. 단위 면적당 힘. 뭐 이거 혹시 바디 포스일 수도 있지 않아요? 스트레스 말고 중력 같은 바디 포스일 수도 있지 않아? 여기서 중력 무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서페이스 포스밖에 없는 거야.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델타 V, 델타 Y는 이 평균 변화율이거든. 이 두께 전체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식이야. 그래서 딱히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정확하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평균 속도보다 정확한 게 뭐야? 순간 속도지. 그럼 평균 변화율보다 정확한 건 뭐겠어요?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면 되겠죠. 아주 작은 델타 Y에 대한 속도의 변화, 델타 V. 자, 그래서 자, F 나누기 A는 스트레스 파이고, 자, 근데 파이에는 이렇게 방향 성분이 두 개가 있죠. 뭐 지금 당장은 앞에 들어갈 방향과 뒤에 들어갈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어. 비워둡시다. 뭐 어쨌든 스트레스라는 건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비례상수는 뮤고 델타 V, 델타 Y가 아니라 dV, dy야. 자, dV, dy인데 여기서 유체의 속도 V는 어떤 방향의 속도예요? 그림 봐봐.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X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체가 있으면 이 유체가 이렇게 층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다 섞여버릴 거 아니야? 자, X축 방향의 속도를 가진다. 자, 유체의 속도 Vx는 뭐의 함수야? 뭐에 따라서 달라져? 지금 그림 보니까 위치 Y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좀 더 수학 냄새 나는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써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Vx를 구하면 이 유체의 속도 분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유체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이 Vx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상황을 해석해가지고. 자, 이런 유체의 유동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유동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일. 그치? 플루이드 엘레멘트 정하는 거였죠. 자, 플루이드 엘레멘트는 이 컨티뉴엄 가정이 필요했어요. 연속체 가정. 이 플루이드 엘레멘트 내에서는 유체의 모든 성질이 다 일정해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밀도나 뭐 속도가 다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작으면 좀 불편하잖아? 최대한 크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에서는 밀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대. 뭐 그냥 물이면 물, 뭐 다른 유체면 다른 유체, 이런 한 종류의 유체니까 뭐 밀도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V는 어때요? V는 우리한테 주어진 전체 범위에서 다 일정하진 않지만 층별로 일정하지. 이렇게 유체 그려보면 이 층에서는 유체 속도가 일정해. 자, 그럼 이 한 층의 두께는 어떨까? 이 한 층의 두께가 두꺼울까, 얇을까? 엄청나게 얇겠죠? 뭐 거의 분자 한두 개 들어갈까 말까 한 두께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루이드 엘리멘트가 곧 두께가 매우 얇은 서페이스 엘리멘트의 형태가 된다. 거의 면과 같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서페이스 엘리멘트, 이 속도가 일정한 한 층에 해당하는 이 서페이스 엘리멘트의 노멀 벡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점선 표시한 이 층의 노멀 벡터 한번 구해보세요. 그치? Y 방향의 수직한 면이니까 델타 Y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루이드 엘리멘트 결정했고요. 자, 다음 플루이드 엘리멘트 했으니까 이제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생각해주면 돼요. 자, 아까 파이 네모가 대략 U dvx y dy 라고 했는데, 자, 이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게 뭘까? 셋 중에 하나거든. x, y, z. x야 y야 z야. 이 스트레스의 첫 번째 방향 성분은 뭐에 대한 방향 성분이라고 했어요?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에 대한 방향 성분이라고 했죠. 자, 이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서페이스에 작용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서페이스 엘리멘트의 방향 성분이 y라고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는 y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y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 이것도 x, y, z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두 번째 방향 성분은 뭐에 대한 방향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치? 유체 움직임에 대한 방향 성분이라고 했죠. 유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유체가 어떻게 움직여? 아까 뭐라 그랬어?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네모에는 X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 Y X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는 누가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야?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구야? 자, 일단 목적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설정한 플루이드 엘리멘트 내부의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구해야 내가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 안에 있는 유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 뭐 혹은 이 문제에서는 서페이스 엘리멘트라고 했죠. 내가 설정한 플루이드 엘리멘트 안에 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누가 작용해? 당연히 우리가 설정한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 주변에 있는 유체가 작용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 바로 아래에 있는 유체 어때요?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 바로 아래에 있는 유체가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우리 플루이드 엘리멘트라고 했을 때 음, 바로 아래에 있는 유체가 우리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어? 있지. 당연하지. 그치? 이 친구가 작용하지 않으면 누가 작용하겠어? 자, 그 다음. 또 이 플루이드 엘리멘트 바로 위에 있는 유체가 마찬가지로 우리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이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겠죠. 가능해, 충분히. 자, 그럼 또 바로 위, 바로 아래는 됐으니까 두 칸 아래. 두 칸 아래면 여기지, 그치? 자, 이 두 칸 아래에 있는 이 유체가 우리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뭔가 스트레스를, 영향을 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트레스는 surface force라고 했죠. surface force의 특징이 뭐였어?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따라서 이 두 칸 아래에 있는 친구는 우리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두 칸 위에 있는 플루이드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플루이드 엘리멘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유체나 뭐 벽이나 이런 것들은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바로 아래, 바로 위에 있는 유체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바로 아래, 바로 위에 있는 유체가 우리 플루이드 엘리멘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